전에 제 동영상 댓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246년에 황해도입니다. 현재 황해도 기리영에서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통상 기리영 전투다, 기리영 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리영 제가 분쟁이라고 했습니다. 전투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기리영 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원문을 보겠어요. 이 삼국사에는 없습니다. 삼국지에만 나와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6년입니다. 부종사 오림은 낭랑이 본래 한국을 통치했다는 이유로 진한 팔국을 분할하여 낭랑에 넣으려 하였다. 그때 통역하는 관리가 말을 잘못 옮겨 신분고국이 대방군의 기리영을 공격하였다. 이 신분고국이라는 글자가 좀 불확실하여 이걸 신분활국이라고 읽는 분도 있고, 신제가 격하고 한인들이 분하여라고 읽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신분고국으로 읽겠습니다. 이때 대방태수 궁준과 낭랑태수 유무가 군사를 일으켜 이들을 정벌하였는데, 주는 대방태수입니다. 전사였으나 두 군은 마침내 한을 멸하였다. 이 한이라는 것은 신분고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리영 그 분쟁에 관한 삼국지 동의전 그 한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분쟁의 원인이 무엇냐 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는 무엇인가. 근데 만약에 이 분쟁의 원인이 통역하는 사람이 말을 잘못 옮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역사가 책임자입니다. 통역사가 이 분쟁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건 올바른 원인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죠. 그 다음에 이 기리영 분쟁의 결과가 뭐냐? 결과가 신분고국을 멸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런 건 다 경과에 들어가는 것이지 결과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리영 사건에 대한 원인이 뭐고 경과는 삼국지에 나옵니다. 물론 그걸 100% 그대로 답이 될 수 없지만 어느 자세히 나와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이 기리영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부터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전라도 천년사 제3권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2권과 3권인데 이건 3권. 3권의 제1편입니다. 3권의 제1편의 제목이 백제의 성장과 영토적 변화 추이에요. 여기에 16쪽에 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원조가 마한을 통합하였다고 하나 신뢰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한이 3번 멸망해요. 마한이 3번 멸망하는데 그 첫 번째 멸망에 관한 기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후한서 삼국지 전부 일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원조가 마한을 통합하였다고 하나 신뢰성이 정확해요.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보면은 연도를 하나씩 체크해 보면 거의 90% 이상이 단 한 달도 안 틀려요. 그만큼 정확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건 이제 여기 잘못 쓴 거예요. 원조 이후 3세기 중엽인 고유왕 무렵부터 백제는 점차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는데 그 계기는 마한과 낭랑 대방군과의 항쟁이었다. 이 항쟁을 주도하였던 사람이 바로 마한의 신제였다. 신제는 대방군의 기리영을 공격하여 기선을 잡았으나
곧 이어 낙랑군과 대방군의 공격으로 한이 망하였다고 표현되었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래, 이 기리형 사건의 원인이 뭡니까?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기리형 전투가 일어난 해가 246년으로 당시 백제왕은 고유왕이었다. 백제왕이 고유왕이었다고 쓰는 것은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삼국사기의 백제왕은 고유왕이었다 이렇게 쓰거나 한성백제왕은 고유왕이었다 이렇게 써야지. 백제왕이라는 시호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목지국 지인왕밖에 없어요. 우리가 삼국지가 아니고 칠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백백의 건널제라는 국호를 쓰고 왕이나 왕태자 쓸 수 있는 사람은 목지국뿐입니다. 당시 고유왕은 어디 가서 백제왕이라고 한다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삼국사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신라는 백제로부터 사신이 오면 어느 경우는 백제왕의 사신이 왔다고 하고 어느 경우는 백제의 사신이 왔다고 합니다. 고유왕으로부터 사신이 오면 뭐라고 합니까? 백제왕의 사신이 온 겁니까? 백제의 사신이 온 겁니까? 백제왕이 아니죠. 고유왕은 백제왕이 아니기 때문에 백제의 사신이 왔다 이렇게 써야 맞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근초고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초고왕은 공립헌은 그러니까 언제 공립합니까? 근초고왕 23년 서기 368년인가요? 368년에 공립이 됩니다. 공립 전까지는 근초고왕으로 사신이 오면 신라는 백제의 사신이 왔다. 공립된 뒤에 즉 백제왕으로 그때 공립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백제왕의 사신이 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국사에는 아주 정확히 기록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는 기리형 전투를 치른 마한의 신지를 고유왕으로 파악하였다. 고유왕이 세력을 펼치면서 백제가 점차로 고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였다고 하였다. 이건 아닙니다. 고유왕은 기리형 전투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이제 삼국사기를 읽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삼국사기에 나올 수 있는 기사와 나올 수 없는 기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삼국사기 있는데 혼란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삼국사기는 목지국 관련 기록을 전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5세기 이전에 목지국 관련 기록을 다 뺀 거예요. 그래서 고유왕이 만약 기리형 전투에 참가했으면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기리형 전투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리형 전투가 기록된 삼국지 위서 동의전과 여러 이본과 대조를 통해 검토해 본 결과 백제가 기리형 전투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신문고국이 기리형 전투를 주도했다는 것으로 견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기리형 전투를 주도한 신문고국이 멸한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힘을 잃자 백제가 그 뒤를 이어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위에 맞아요. 뭐가 맞느냐 하면은 기리형 전투를 주도한 것이 신문고국이라는 거 이게 맞아요. 이때부터 백제가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했다. 그건 아닙니다. 고유왕은 이미 건국할 때부터 강력한 세력이 있어요. 요거도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리형 사건의 원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을 안고 있어요. 전라도 전연사에 기리형 사건의 결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고유왕의 백제가 마한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됐다. 이것이 이제 이 전라도 전연사가 보는 기리형 사건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즉 원인을 안 썼어요. 원인을 안 쓰고 결과만 고유왕의 백제가 강력한 세력으로 대두하는 기회가 됐다. 이것이 이 전라도 전연사가 보는 기리형 사건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녹화하는 이겁니다. 그러면 저는 기리형 분쟁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이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요. 이 기리형 우선 삼국지의 기리형 분쟁에 관한 기록이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왕조의 입장에서 기술이 했어요. 뭐가 부정확합니까? 뭐라고 했냐면 신분국이 공격해왔는데 낙랑태소하고 대방태소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를 맞아쳐서 승리했다.
그래서 멸했다. 신분고국이 망해서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도록 써놨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260년대의 한반도 중남부를 기록한 삼국지 동의전의 한편에 보면은 그 망했다는 신분고국이 나옵니다. 7번째, 50여 개 국가 중에서 7번째가 신분고국이에요. 그 8번째가 맞백자, 백제고. 그러니까 신분고국을 멸했다고 하면 안 나와야 되는데 엄연히 나와요. 그러니까 멸한 게 아니고 신분고국의 공격을 방어한 겁니다. 겨우 방어한 거예요. 대방태에서 죽으면서. 예, 중국 왕조는 전쟁에 관해서 기술할 때 아주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기면 이겼다, 졌으면 졌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중국 왕조는 진 것은 패버리고 이긴 것만 기록하는 그런 이제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왕조가 전쟁의 결과를 기술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246년에 기리영 분쟁이 발생하면 그 전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알아요. 근전 245년에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245년 5월에 총사령관 광구검, 그 다음에 왕기, 그 다음에 구르돈, 그 다음에 아라반 등을 이 지휘 본부로 하는 그 위나라 군대가 고구려 침공에 나섭니다. 이 북경을 출발해요. 이때 광구검은 환도성에 돌아가고 왕기는 옥저전투에 돌아갑니다. 구르돈은 옥저전투에 죽어요. 아라반은 이제 살아남는 거죠. 아라반은 돌아가지 않고 동해안을 따라서 이제 남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대성동 고본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때 오환선빅의 7개 아문이 이 전투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아문을 광구검이 지휘하는데 10,000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군대는 이제 10,000명이 안 됐다고 볼 때 나머지 6개 아문 토탈 하면은 당시 이 조위의 고구려 침공군 규모는 대강 40,000명에서 50,000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45년 8월부터 양국의 전투가 시작돼요. 이 삼국사기가 거기서 1년이 틀렸어요. 246년을 틀린 것은 아닙니다. 245년이에요. 물론 두 나라 사이의 국경 분쟁은 244년, 245년, 230년 쭉 왔어요. 기리영 전투도 어떻게 보면 국경 분쟁의 일환입니다. 전라도 천년사가 관구검이 쳐들어온 그 전쟁을 244년이라고 썼는데 틀렸어요. 245년입니다. 한 번 쳐들어와요. 관구검은 한 번에. 그 다음에 245년 8월에 고유왕이 낭랑태수가 통치하는 낭랑군 서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도와요. 삼국사기를 보면은 백제도 낭랑을 만나고 신라도 낭랑을 만나요. 그렇지만 크게 다릅니다. 백제가 만난 낭랑은 항상 낭랑태수의 낭랑이에요. 그 다음에 낭랑태수의 낭랑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백제의 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러니까 백제와 낭랑군은 그 낭랑군은 낭랑태수가 있는 낭랑치소입니다. 중심은 동서로 위치해요. 반면에 신라가 만난 낭랑은 낭랑태수와 무관한 낭랑입니다. 낭랑태수 한 번도 안 나와요. 다른 낭랑이에요. 그러니까 백제가 만난 낭랑과 신라가 만난 낭랑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245년 10월에 옥저전투에서 고구려군이 대승해요. 고구려군이 대승하고 그 결과 위나라는 평안도 낭랑국에 다시는 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위나라가 평안도의 낭랑국에 올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상황을 맞는 것인가? 위나라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이제 낭랑국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가지고 봐야 됩니다. 서기 37년에 대무실왕 때요. 고구려 대무실왕 20년인데 고구려가 낭랑국을 멸망시켜요. 이때 나온 게 유명한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 낙랑국 왕이 최리인데 대략 낙랑국 5대 왕 정도로 수용돼요. 5대 왕. 나중에 제가 낙랑조선 시리즈를 다시 할 겁니다. 낙랑조선 시리즈를 하면서 낙랑국이 400년 동안 대략 14명 정도의 왕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각 왕별로 그 낙랑국사를 한번 낙랑조선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7년에 고구려에서 망해요. 낙랑국이. 그로부터 7년 후인 44년, 이게 대무신왕 27년인데 이 대무신왕이 죽던 대무신왕 말년이에요. 이때가 고구려 왕통교책입니다. 왕통교책이 이때 낙랑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 후한 광무제의 힘을 빌려가지고 독립해요. 그러니까 그 낙랑국의 입장에서는 왕통교체기를 이용해서 후한의 힘을, 후한밖에 없죠. 그 고구려를 견제할 만한 대력은. 그래서 서기 44년에 고구려 왕통교체의 그 시간을 잡아가지고 후한의 힘을 빌려서 이제 독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낙랑국의 왕통이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한은 어떻게 하느냐? 이 후한은 그 낙랑국을 요동에 있는 낙랑태수에 관하다에 둡니다. 그래서 이 요동에 있는 낙랑군의 일부로 그 평안도의 낙랑국을 편입을 하는 겁니다. 당시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후한 광무제 1세기 중반, 1세기 중반이면은 그 낙랑군의 치소가 요동에 있다고 봐요. 이건 나중에 제가 고조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소에 있다고 봐요. 낙랑군의 치소가 요소에 있다가 한 BC 1세기 중반 정도의 요동으로, 당시 대민족 이동기에 따라 가지고 요소에서 요동으로 낙랑 그 태수가 있는 낙랑군이 이동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낙랑군은 후한의 힘을 빌려가지고 왕통을 복원했어요. 국가를 독립하는데 어떻게 국가를 유지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후한과 고구려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중립적인 위치를. 훗날 이제 중국 왕조와 관계에서 이제 비슷한 걸 취했어요. 정치적으로 뭐 이런 것들. 245년에 위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그때도 낙랑국은 중립적인 위치를 취했어요. 특별히 낙랑국이 뭘 한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중립이고요. 후한과 고구려 사이에서 중립적인 정책. 두 번째는 그 낙랑국이 당시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동북아 여러 나라들이 와서 무역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겁니다. 위치도 좋고 또 후한 쪽도 아니고 고구려 쪽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목지우리 삼한 쪽도 아니고 외국 쪽도 아니고 그래 딱 적당한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적당하고 지리적으로 적당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당시 낙랑국은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 정치적으로는 중립지대를 표방하면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적 중립이 어려워요. 2세기 이후에 후한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2세기 이후 후한이 쇠퇴하자 점차 고구려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봐요. 그렇지만 고구려는 그 낙랑국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이 컸기 때문에 그냥 자치국으로서 그냥 두었던 것 같아요. 특히 2세기 후반, 3세기 전반의 공손년 시기에는 완전히 그 고구려의 자치국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방군을 설치하는데 낙랑국 밑에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공손씨가 대방군을 설치하는데 3세기 초에 대방인들이 낙랑군 설치를 피해 가지고 대거 한반도로 이주합니다. 황해도, 경기도 북부로 이주해요. 그러니까 공손씨가 쫓아옵니다. 관리를 보내 쫓아오는데 육로로 오지 않고 해로로 와요. 해로로 온다는 것이 해로가 빨라서 아니고 육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구려에 막혀가지고 못 가죠. 훗날 공손씨 망하고
위나라 관리들이 올 때도 마찬가지로 육로를 못 옵니다. 이미 낙랑국이 고구려의 자치국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고 이제 바다로 오는 거죠. 나중에 고조선 할 때, 그다음 낙랑조선 할 때 다시 그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세기 초에 어떻게 했냐면 공손씨가 요동반도에 이제 대방군을 설치해요. 대방군 설치하고 대방인들이 대거 황해도를 비신하니까 쫓아옵니다. 해로로 쫓아와가지고 그 황해도를 대방군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가 이제 공손씨 때 대방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방인들이 황해도만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목지국이 통치하는 마한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경기 북부로도 들어와가지고 그 마한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이 대방인들이 국가를 건국해요. 국가를 건국한 그 고고학적 증거가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석천동 고분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3세기 초에 요령성, 요동반도 보면 요령성에 있었던 초기 고구려식 고분군이 한반도에서 딱 서울에만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요. 대방군 설치 직후에 요동반도 대방군 설치 직후에 그 지역 고분군이 한강변에 나타난 거예요. 한반도에서는 거기뿐입니다. 거기만 정권을 잡았어요. 마한 소국들 점령하고 자신들이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분군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국가를 세우지 못했으면 아마 고분군을 남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고유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유왕 때 한강변에 마한을 정복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애매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유왕이 한강변의 마한 소국의 어떤 나라를 정복했는가를 지적을 해요. 어느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고유왕이 백제를 정복했어요. 고유왕은 백제, 삼국사에 나와 있는 백제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신라도 비슷한데 어떤 책을 보니까 신라 내물왕이 진안 지역을 정복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게 써놓으면 안 됩니다. 진안 지역의 어느 나라를 정복했는지 구체적으로 국명을 써야지. 애매하게 진안 지역 정복했다 하면 안 됩니다. 내물왕이 정복한 진안 지역 국가가 뭡니까? 신라입니다. 내물왕은 신라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국명을 써줘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38년에 공손씨가 멸망합니다. 공손씨가 멸망을 하니까 이 위나라가 평안도에 있는 낙랑국과 황해도 대방군에 와요. 여기가 그만큼 자유무역지대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자유무역지대 복구를 위해 관직과 선물을 주고 토착이 되는 환심을 사서 회유합니다. 원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초연간에 248년 얘기예요. 248년 또는 이제 경초연간이면 그 다음에 공손씨 멸망은 239년 될 수 있어요. 둘 다 경초입니다. 관계없어요. 대략 238년이나 239년이라는 얘기예요. 조의 명제가 몰래 대방태수 유군과 낙랑태수 선호사를 파견해서 바다를 건너가 고구려에 막히니까 이군을 평정하도록 했다. 어떻게 평정했는가가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 한국의 신지들에게 읍군의 인수를 더했고 그 다음에는 읍장을 주었다. 관직을 뿌린 겁니다. 그 풍속에 옷 입고 책 쓰기를 좋아하고 하우들도 군에 이르러 조활하면서 옷과 책을 빌려서 스스로 인수와 옷과 책을 갖추어 입은 자가 천여 명이다. 그러니까 관직 뿌리고 선물 주고 환심을 사서 자유무역지대에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평안도의 낙랑국은 위나라의 중요한 자유무역지대였어요. 거기서부터 얻는 이익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245년 전쟁에서 고구려 패했어요. 240 광구검전에 고구려 패하니까 이제 다시는 평안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위나라 입장에서는 나 난감한 거예요. 그 동북아 자유무역지대의 중요 거점이에요. 그 무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고조선
귀체적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전쟁 원인도 사실은 경제전쟁입니다. 이 무역전쟁이세요. 그러니까 이 위나라와 고구려 전쟁도 무역전쟁이라고, 즉 경제전쟁이라고 보는 학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인 관계가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45년 전쟁에서 고구려에 패하고 그 평안도에 낙랑국을 갈 수 없으니까 낙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한반도 내에. 그 대체한 것이 필요한데, 근데 그래 어떻게 하느냐면 목지국과 협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지국과 협상을 하는데, 위나라 입장에서는 대방군은 황해도는 작아요. 작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바로 코앞이에요. 고구려 바로 코앞이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은 넓고 그 안전이 보장되는 곳. 이제 목지국이 고구려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 목지국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은 이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목지국이 영토 중에 목지국이 3한을 통치하는데 마한, 진안, 변한 그 중에 이 경기도 일부와 강원도 일부에 걸친 진안 지역을 요청한 거예요. 여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물론 이제 대방군 포함해가지고 자유무역지대로 해서 과거 낙랑국이 했던 역할을 대신하게 하자. 여기까지는 이제 둘이 의견 일치했는데 그 다음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조위는 이 진안 지역을 이전 전통에 따라 요동의 낙랑태수가 관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옛날 전통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동은 낙랑태수가 낙랑군으로 관할하는 그런 형태로 원했던 것이고, 목지국은 자신들의 영토 위에 와서 너희들 장사해라. 그러니까 단지 이제 자유무역지대로 문을 여는 것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통역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영토를 뺏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목지국은 어떻게 했느냐면 마한 지역의 북쪽에 있는 소국 중에 군사력을 가진 소국, 신분고국을 시켜가지고 기리영을 공격하게 한 거예요. 군사력을 가진다는 말이 무슨냐면 마한 50여 개국이 있는데 이 중에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한강유역에서 한 대여섯 나라 좀 많고, 금강유역에서 그 정도, 영산강유역에서 그 정도, 한강유역은 좀 많았겠네요. 좀 많았겠지만 마한 52국 중에서 군사력을 가진 소국은 한 3분의 1, 많아야 3분의 1 정도 됐다고 봐요. 그래서 마한 북쪽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신분고국을 시켜서 기리영을 공격하게 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고이왕의 한성백제를 시키지 않았느냐? 고이왕의 한성백제가 군사력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목지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거의 반독립적인 나라. 독립적이냐 반독립적이냐가 뭘 결정하냐면 삼국사기를 알아요. 삼국사기를 보면 초고왕조와 구수왕조를 보면, 초고왕과 구수왕조는 어떤 거냐면 목지국의 담로국 시절, 그러니까 목지국 왕이 초고왕을 임명하는 겁니다. 너 가서 거기 왕해. 구수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지국에 임명받은 담로주가 통치하는 시대, 그러니까 초고왕조와 구수왕조를 보면 군사력은 있으나 뭐가 없습니까? 인사권이 없어요. 왕 인사권이. 장군을 마음대로. 그 다음에 외교권이 없어요. 외교를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권도 없어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가 무슨 이런 거 못해요. 그렇지만은 고이왕 시대에 오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전과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이왕의 백제는 국가는 목지국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신분고국을 동의했다고 봅니다. 자, 그 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 이 위나라는 겨우 막았어요. 신분고국 공격을 멸했다. 이건 이제 자기들 얘기고,
신문국은 그 이유도 멀쩡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방태수가 전사하면서 겨우 막아냈어요. 막아내고 이로부터 12년 후면 258년입니다. 기리영 분쟁 후 258년인데 이때는 위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위나라 폐제 5년인데 위나라 멸망 직전이에요. 누가 당시 위나라를 통치했냐면 사마사의 동생인 사마소가 정권을 잡고 위나라를 통치. 이제 왕권이 곧 서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무렵이었어요. 그 무렵일 때 황해도의 대방인들이 한성백제 고이왕과 손을 잡고 위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방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258년에 대방국을 건국했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기 보고 하는 거예요. 삼국사기를 딱 보면은 258년이 백제 고이왕 25년입니다. 여기에 대방국 건국 기록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봄이에요. 말갈 대장 나갈이 좋은 말 10피를 바쳤다. 왕이 그 사자를 후대하여 돌려보냈다. 아니 말가루 추장이 봄에 말 선물했다는 것이지 어디 대방국을 건국했다고 나옵니까? 책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봄에 친선 사신 교환은 뭐예요? 국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백제에서 말 선물은 뭡니까? 혼인 선물이에요. 봄에 말 보내서 뭐 혼인인 겁니다. 이 나갈이 누구냐면 그 다음에 책계왕 286년주가 있어요. 책계왕 책계왕 원년입니다. 책계왕 원년 286년이에요. 이때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어디 있어? 고구려가 대방을 치자 대방이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왕이 대방왕의 딸 보과에게 장가를 들어 부인을 삼았기 때문에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어 군사를 출동하여 구원하였더니 고구려가 이를 원망하였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보과 공주가 이때 시집 왔어요. 보과 공주가 258년에 시집 왔어요. 지금 나갈이 바로 보과 공주의 아버지입니다. 대방국 보과 공주가 나갈 딸이에요. 그래서 나갈이 258년에 한성백제와 손을 잡고 위나라 세력을 황해도 대방탕에 몰아내고 국가를 건국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백제본 고이왕 25년조의 말갈 장 나갈의 기록이 바로 대방국 건국 기록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방국은 258년에 건국해서 300년에 신라의 귀복해서 없어지니까 42년입니다. 42년 존재이고 왕은 3명이에요. 삼왕이 42년을 통치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왕이 2명인지 3명인지 4명이 당신 어떻게 합니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 삼국사기에 책계왕 원년에 고구려가 그 대방국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고구려 본계는 안 나오고 백제 본계만 나오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는 방법이 있어요. 286년 즉 고구려가 대방국을 공격해가지고 대방국이 이 책계왕에게 구원을 요청할 이 무렵이 어떤 무렵이냐면 고구려가 황해도 북쪽에 장수산성을 쌓기 시작하는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3세기 말에 장수산성을 쌓아요. 우리가 남평양이라고 그러는데 고구려가 거기를 쌓을 때 맞춰가지고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과공주의 기록, 대방국의 구원 요청 기록은 장수산성 쌓기 시작하는 무렵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백제의 도움으로 대방국이 건국되고 이런 것이 나중에 백제왕에게 중국 왕조가 대방왕의 시호를 주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리영 분쟁의 제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만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광금 전쟁이 끝난 245년 이후 요동의 낙랑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대하여 낙랑군이 어떻게 됐는가를 또 설명을 하면 길어요. 나중에 별도로 녹화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낙랑군의 뒷모습은 우리 역사와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기리영 분쟁에 관한 그 제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